1977년도에 제리 에먼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한 72초 동안 갑자기 그 커다란 안테나로 뭔가 인공적으로 보이는 아주 강한 전파가 들어오고 사라진 거죠. 외계인이 보낸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기 주변 과학자 동료들한테 너네가 한번 이거 해독해봐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이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전봇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던 어떤 분이 거의 완벽하게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라는 거는 외계 생명체보다 또 한 차원 더 올라가서 단순히 그냥 미생물이나 바퀴벌레 같은 외계 생명체 말고 우리처럼 뭔가 수학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똑같이 우주를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로 똑똑한 외계인이 있을까? 이 질문인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파 천문학이 시작이 되면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관측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가장 빠른 소통 수단이 빛이다 보니까 전파, 이 빛을 가지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고 의도치 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행성 지구 바깥으로 사방으로 여러 노이즈 전파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인간 문명처럼 꽤 똑똑한 어떤 문명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빛, 전파 기반의 어떤 소통 수단을 발전시키는 시대를 한 번은 거쳐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외계 행성에서 날아오고 있는 전파를 우리가 포착한다면 높은 확률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천문학자 칼 세이건, 또 프랭크 드레이크, 이런 여러 천문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드디어 전파 안테나를 가지고 우주를 찍기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 노력하면 또 앞으로 몇 년 안에 외계 지적 생명체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프랭크 드레이크 같은 전파 천문학자도 모셔오고요, 또 다른 물리학자, 생물학자 다양하게 이제 불러와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돌고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있었어요. 칼 세이건이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한 건데, 우리가 지금 돌고래의 언어조차 100%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외계의 생명체하고 의사소통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나마 인간에 가까운 똑똑한 포유류로서 뭔가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 동물로 우리가 돌고래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돌고래의 언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좀 조언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돌고래 연구자도 불렀던 거죠. 그때 그 모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지구에서 갓 건설된 다양한 전파 안테나를 가지고 여러 전파를 쭉 수집을 하고 그 중에서 누가 봐도 자연적인 시그널이나 우리 지구에서 날아오는 인공위성 전파 이런 거라고 볼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전파 신호가 있다면 이제 그거를 찾아내보자, 이렇게 이제 탐색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불렀냐면 Communicating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CETI, 영어로 SETI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포부가 엄청났죠.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아서 심지어 그들의 신호만 받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팅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당차게 C로 시작하는 SETI 계획을 발표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진행이 되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전파가 이제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천문학자들이 약간 소심하게 이 프로젝트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원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아주 대담한 그 목표가 있었지만 마침 발음이 똑같은 S로 바꿔가지고 SETI, 그냥 찾기만 해보겠다, Searching Extraterrestrial Life Intelligence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ETI가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일단 SETI가 이제 굉장히 또 재미있었던 게, 천문학자들이 약간 언어 유희를 좋아해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그 처음에 C로 시작했던 CETI 있잖아요. 이 SETI가 정확하게 고래자리라는 별자리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외계 생명체하고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일단 고래, 돌고래의 언어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절묘하게도 이 외계 생명체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프로젝트 이름이 고래를 뜻하는 SETI이기도 했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 고래자리에 살고 있는 별에서 여러 뭔가 의심되는 이상한 전파를 포착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건 다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 전파가 대기권에 산란된 결과였다. 마침 그게 우연하게 고래자리 방향에 날아오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리가 착각했던 거,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1977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977년 8월 15일쯤에 당시 오하이오주에 아주 커다란 빅
이어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었어요. 이름 그대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전파를 엿듣겠다라고 해서 큰 귀 전파 망원경인 거죠. 참고로 이 빅 이어 텔레스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그란 접시 형태는 아니고요.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거의 100m 길이로 아주 길게 철사 안테나가 쫙 깔려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시 안테나였다면 고개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방식이었겠지만 이건 그냥 땅에 붙박이로 박아놓은 안테나이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이 안테나로 훑을 수 있는 하늘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 약간 수동적인 안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977년도에 제리 에먼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빅 이어 텔레스콥으로 전파를 관측하던 중에 우연하게도 궁수자리 방향 부근에서 뭔가 이상한 전파를 하나 포착을 합니다. 한 72초 동안 갑자기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날아왔어요. 평소에는 그쪽 방향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지나가는 비행기도 없었고 딱히 지나가는 인공위성도 없었고 그냥 피케야 아주 작은 하는 전파 배경 노이즈 정도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72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커다란 안테나로 뭔가 인공적으로 보이는 아주 강한 전파가 들어오고 사라진 거죠. 되게 웃긴 기록이 하나 있는데 당시 빅 이어 텔레스콥으로 관측했던 전파 시그널들을 이제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출력한 종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표기하냐면 세기가 낮을 때는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하다가 이제 9까지 표시를 하게 되고요. 9보다 더 큰 숫자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영어 알파벳으로 넘어갑니다. 약간 우리 트럼프 카드 표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 시그널을 받으니까 1, 2, 3 정도의 낮은 노이즈가 쫙 깔려 있는데 딱 그 관측이 있었을 때만 72초 동안 너무나 강한 시그널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종이에 출력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6, EQU, J5 이렇게 압도적으로 강한, 그러니까 알파벳까지 써 있으니까 정말 다른 노이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한 전파가 호두덕 들어오고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천문학자가 이걸 보고 이거 100% 외계 생명체다, 이거 외계인이 보낸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종이를 출력한 다음에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딱 표시하고 와우라고 써놨습니다. 재밌게도 아직까지도 이 시그널은 와우 시그널, 와우 신호라는 재밌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와우 신호의 정체가 뭐냐, 정말 외계 생명체가 보낸 전파였을까? 안타깝게도 아직 정체를 잘 모릅니다. 일단 처음에 이 궁수자리 쪽에서 신호가 날아오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방향이 보일 때 그 방향에서 똑같은 전파 신호가 날아오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딱 그날 전파가 관측되었던 딱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전파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견이 돼야 이게 정확히 어떤 방향에서 날아온 건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후속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딱 한 번 우연하게 관측되고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SF를 좋아하시는 SF 팬들은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게 어떤 외계 문명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땅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 구해줘라고 딱 SOS 메시지를 마지막에 보내고 사라진 그런 신호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재미삼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들은 세티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그 첫 관측 이후에도 계속 이 의미심장한 노이즈가 과연 정말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요. 뭐 빅 이어 텔레스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거대한 안테나 망원경으로도 똑같이 비슷한 지역을 훑어보죠. 하지만 그 어느 방향에서도 이 정도로 독특한 전파 신호가 날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와우 시그널이 관측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게 빅 이어 텔레스콥은 땅에 붙박이로 고정된 형태의 안테나였다고 했잖아요. 자유롭게 고개를 돌리면서 같은 방향을 쭉 추적 관찰할 수 있는 방식의 안테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구에 달라붙어 가지고 지구가 돌면서 자전하면서 이 안테나가 바라보는 시야 각도가 틀어지면 그대로 계속 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방식의 안테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딱 그 안테나가 한 고정된 포인트를 훑어볼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 72초였어요. 우연하게 그때 뭔가 신호가 날아왔는데 딱 시야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 빅 이어 텔레스콥은 사실 끼다랗게 100m 길이로 깔려있는 전파 안테나가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길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안테나 1번과 2번이 있으면 1번에서 신호가 감지가 되고 약간 몇 초 지나고 나서 방향이 살짝 틀어질 테니까 2번 안테나에서 똑같은 신호가 또 검출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안테나에서 동일한 신호가 잡히는지를 가지고 이게 유의미한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안테나의 기기 오작
대적동인지 이런 거를 검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참 또 난감한 게 당시 와우 시그널은 1번 안테나에서는 잡혔어요. 근데 2번 안테나에서는 안 잡힌 거죠. 그러면 1번 안테나에서 벌어진 어떤 기기적인 결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는 더 극단적이지만 정말 어떤 인공 문명이 아주 짧은 간격으로 펄스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1번 안테나에선 잡혔다가 그 사이에 신호가 꺼졌고 2번 안테나로는 잡히지 않았다.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더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제 와우 시그널이 발견되었던 1970년대에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알게 된 사실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와우 시그널의 정체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와우 시그널을 보낸 그 정체가 사실은 우연하게 당시에 그쪽 하늘을 지나갔던 해성 때문에 잡힌 신호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1970년대 당시에는 몰랐던 해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90년대쯤에 와서 뒤늦게 이제 발견되고 우리가 그 궤적을 지금은 잘 알고 있는 해성들이 있거든요. 일부 천문학자들이 해성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1970년대 이후로 새롭게 알게 된 해성들의 궤적을 거꾸로 추적해서 딱 그 시점에 궁수자리 근처의 하늘을 우연히 지나갔던 해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분석 결과 2개 정도가 딱 비슷한 시기에 궁수자리 쪽 하늘을 지나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해성에서 정말 와우 시그널에서 확인했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전파가 방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부터는 조금 결과가 모호합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해성을 가지고 정황적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롭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그 정체가 해성으로 밝혀졌다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성 말고 별도 우리가 새롭게 쭉 또 발견하고 있죠. 우리가 또 최근에 우리 은하 속의 별들의 지도를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가이아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이 가이아 탐사를 통해서 이전에는 너무 어두워서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존재를 새롭게 알게 된 새로운, 그래서 우리 은하 속의 별 지도에 새롭게 추가된 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지만 또 지금 지도를 가지고 보니까 와우 시그널이 날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그 위치에 새로운 별이 이제 지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이 이 와우 시그널을 보낸 범인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이 와우 시그널에 대한 또 다른 추가 분석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와우 시그널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관측했던 다양한 전파, 노이즈 같은 신호들이 있었겠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뭔가 인공적인 전파처럼 세게 들어오고 사라졌던 그런 전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여러 외부 은하 또는 여러 별들을 대상으로 이런 전파가 왜 날아오는 건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흥미롭게도 특정한 별이나 특정한 은하에서 직접 날아왔다기보다는 우리 은하 안에 살고 있는 수소가스 구름 같은 게 있고요. 그 수소가스 구름이 또 주변에 인접한 다른 여러 감마선이나 X선을 토해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이 뭔가 에너지를 토해내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가스 구름에 반사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지구에서 보게 되면 이런 육중한 별들이 토해내고 있는 플레어 같은 현상은 굉장히 일정하지 않게 불규칙하게 단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접한 가스 구름에 플레어의 에너지가 반사돼서 비쳐 보이는 현상도 꾸준하게 목격되는 게 아니라 잠깐 단발적으로 목격될 수가 있겠죠. 현재 또 적지 않은 천문학자들은 당시 우리가 궁수자리 쪽에서 발견했던 그 와우 시그널의 정체도 어쩌면 궁수자리 쪽에 있던 가스 구름에 비추어진 다른 인접한 무거운 별의 플레어 같은 게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전히 천문학자들이 조금 소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목격했던 와우 시그널이 진짜 외계 지적 문명이 보낸 편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간 천문학자들 스스로가 아직 우리 인간은 외계 생명체, 외계 지적 문명의 전파를 포착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뭔가 좀 감질나는 신호를 발견하더라도 당장 그거를 외계 문명의 시그널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최대한 외계인을 배제한 좀 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장을 보내는 거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게 전파 신호가 날아온 방향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방향에서 몇 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어떤 별에서 날아온 건지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방향에서 전파가 날아온 것 같은데 그 방향 안에 들어오는 별들 중에 어떤 별은 딱 20광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도 있을 거고요. 또 같은 방향에 있지만 어떤 별은 막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다른 은하계 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까지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출력을 세게 해서 보낼 것이냐, 일단 이거를 정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능한 출력을 세게 해서 가급적 먼 거리에 살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조금 무책임하게 그냥 그쪽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사실 전파가 날아온 방향으로 보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좀 무턱대고 언젠가 우리가 보낸 편지가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별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던 경력이 없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RS-15 메시지라고 해서 지금은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서 이제 무너졌지만 거의 60년 가까이 지구에서 제일 거대한, 거의 한 지름이 300m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엄청 거대한 전파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있던 안테나인데 거대한 RS-15 망원경으로 구상성단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참고로 이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하는 전파 천문학자가 이 메시지를 고안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구상성단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이유가 정말 투박합니다. 그냥 거기에 별이 많으니까, 별이 좀 적은 방향으로 보내는 것보다 별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구상성단 쪽으로 보내야 얻어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제 그쪽으로 편지를 보냈고요. 이제 그 편지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태양계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인간의 형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DNA들의 분자식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이제 편지로 보냈어요. 문제가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보낼 건지, 또 그 내용을 무슨 언어로 보낼 건지 이거를 결정하기가 되게 난감하잖아요. 막말로 영어로 보낸다고 해서 그 외계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을 거고, 이 드레이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계인들 중에도 똑똑한 우리처럼 인공적인 문명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처럼 수학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이 몇 개이든 상관없이 육진법을 쓰건 18진법을 쓰건 우리처럼 10진법을 쓰건 상관없이 적어도 무언가가 있다 없다 유무를 가지고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이진법에 대한 개념은 다들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진법 바이너리 코드 메시지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111로 쫙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잘 배치를 하면 약간 그 네모네모 로직 퍼즐 푸는 것처럼 1이 있는 자리에 색깔을 칠하고 0이 있는 자리는 색깔을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쭉 색을 칠하면 그러면 뭔가 상형 문자 같은 쫙 기다란 그림 편지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시 드레이크가 수학을 알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잘 조합을 해서 뭔가 그림 퍼즐을 맞출 것이고 그 각각의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드레이크가 약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외계인이 멍청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가 애써 보낸 이 편지를 외계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풀었는데도 해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미삼아 약간 테스트 삼아서 자기 주변 과학자 동료들한테 그냥 1과 0으로만 쫙 채워져 있는 파일을 메일로 쏩니다. 동료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스팸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한번 이거 해독해봐라 라고 이제 했다고 해요. 그 친구들 중에는 막 노벨상 탄 과학자도 있고 아주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이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몇 명은 이게 딱 적당하게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1과 0을 배치하면 뭔가 예쁜 그림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몇 명이 알아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그림에 담겨있는 각각의 파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의미를 해독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드레이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드레이크가 이번엔 아무 설명 없이 그 편지를 그 잡지에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한테 한번 풀어서 답을 보내봐라 라고 이제 응모를 한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전봇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던 어떤 분이 놀랍게도 이거를 거의 완벽하게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잡지사에게 정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레이크가 희망을 얻은 거죠. 그래, 70억 인구 중에 이 퀴즈를 푸는 사람이 한 명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편지를 좀 겉보기에는 해독하기에 까다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별로 보내면 그 별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 수십억 마리 중에 누군가는 이거를 그래도 해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을 걸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분석도 있을 거고 또 제 개인적인 견해도 조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그럽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지구 바깥으로 미약하게나마 뭔가 인공적인 전파를 날려보냈던 시점이 언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최초의 무선 전신 통신이 시작이 되었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12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날아간 지구의 전파가 도달한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생각해 보면 결국에 희미하긴 하겠지만 빛의 속도로 120년 동안 날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20광년 정도 범위 안에는 우리 지구의 가장 오래된 전파가 아마 누군가에겐 닿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 바깥에서 누가 지구를 보더라도 우리 지구는
우주는 그 어떤 유의미한 인공 전파를 내보내고 있지 않은 그냥 재미없는 조용한 노잼 행성이겠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내보낸 인공 전파가 지구 바깥 누군가에게 발각당하려면 적어도 반경 120광년 안에 들어오는 비좁은 우주 안에 우리가 보낸 전파를 수신할 만큼 발전된 누군가 살고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 은하 안에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120광년 범위로 정의되는 이 동그란 영역 바깥에만 외계인들이 가끔씩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절대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없겠죠. 우리 지구의 전파가 가장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우리가 라디오 버블, 전파 거품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당연히 매년 해가 갈수록 1년마다 전파 거품의 너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라는 생명체의 멸종이 본격적으로 150년 뒤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다지 희망적이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만약에 150년 안에 누군가 우리 신호를 감지하고 답장을 보내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기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왕복으로 150년 걸려야 하는 거니까 사실은 120광년도 아니고 한 75광년 정도 안에 누군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75년 있다가 우리가 보낸 신호가 도달하고 걔네가 보낸 답장도 75년 더 걸려서 우리 지구에 도착하고 그래야 적어도 앞으로 150년 안에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종의 멸종이 정말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안타깝지만 우리 인류가 유의미한 인공 전파를 발견하는 건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 인간 종을 포함해서 우주에 살고 있는 여러 인공 문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멸종하지 않고 잘 존속하고 살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문명의 수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우주 문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만약에 우주에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적 문명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일찍이 사라지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안테나를 겨냥하기도 전에 다 그냥 자기들끼리 사라지고 없겠죠. 따라서 이왕이면 우주에 살고 있는 외계 문명들, 인공적인 문명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건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하는지는 곧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외계 신호가 발견이 돼요. 그렇다는 건 이 넓은 우주의 유일한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 거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외계 문명의 신호가 안 보여요. 그렇다는 건 놀랍게도 우리를 포함한 외계 문명의 평균적인 수명, 문명이 최대 존속할 수 있는 어떤 존속 기간 수명이 생각보다 짧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머지않아 다른 외계 문명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예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외계 문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찾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앞으로 언제쯤 망할지를 대충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